네, 홍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참 많이 쏟아지는데 진짜 뉴스, 그리고 행간의 맥락, 밑줄을 제대로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김경진의 언더라인 밑줄,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자, 먼저 어제 오세훈 후보 야권 단일화 승리했습니다. 자, 이 뭐 역전승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뭐 당내 경선에서도 그랬었고, 계속 뭐 심지어 이변이란 말도 나오고요. 네. 자, 이 승리한 거 어떤 해석들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큰 맥락을 보면 결국은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랄까 뭐 그런 어떤 기조로 선거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후보를 여당 후보를 상대해서 누가 더 확실히 승리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가 네. 이제 이런 관점을 보고 아마 야권 단일 후보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쭉 드러난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우선 이제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경험이나 경륜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좀 돋보인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전임 시장이 해온 것들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뒤집지 않고 그대로 계승해서 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좀 안정적인 어떤 믿음을 오세훈 후보에게 줬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 측면에서 보면 적대적 동거랄까 어쨌든 박영선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를에 대해서 이제 대포를 쏴댔는데 예. 그런 점이 오히려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야권의 대표 주자로 부각되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단일화 과정에서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좀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예. 시민들에게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마지막에 단일화 직전에 안철수 후보가 모든 것을 오세훈 후보에게 양보하겠다. 이제 말은 이렇게 했었는데 예. 실은 이제 맥락을 들여다보면 후보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좀 돌아가지 않았나.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뚝심을 가지고 좀 밀어붙인 거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종합해서 아마 네.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한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뭐 심지어 뭐 김종인 매직이 또 발휘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네.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또 사실 그 당내 경선에서는 좀 안 그랬는데 이번 이제 그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 때는 거의 노골적으로 좀 사실 오세훈 후보 측을 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보면 정치 입문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선배 원로들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과 리스펙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게 보여준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홍준표 의원, 원희룡 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 그 야권 인사들도 이제 축하를 하고 안철수 후보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표현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어쨌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중도적 이미지를 지금 점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또 선대본부장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중도층의 시민들, 중도층의 지지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읽히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감사하다고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는 또 또렷하게 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를 해줘야 되고 또 근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뭐 방송이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단일 후보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간에 반드시 야권이 이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는 뭐 합당까지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뭐 근데 사실 막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철수 후보가 양보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마지막에 그 여론조사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유선 네. 몇 퍼센트 넣자 했는데 이제 저희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그냥 그래 다 무선으로 가자. 네. 실제 내용으로는 또 오세훈 후보가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근데 어쨌든 서로 그 과정에서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뭐 공동선대위원장 만난다고는 했는데 서로 네. 협조라든지 시너지,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합당, 네. 이런 것들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공동선대위원장 맞고 제가 볼 때는 유세도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남아있는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해놓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이제 뭔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그나마 가능한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아마 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합당 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일단 선거 치러야 선거 치러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대표 말대로 이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밟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보면. 그리고 원내대표 임기도 끝나가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당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 방식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지금 구성되어야만 이게 합당 논의가 가능하고 또 이번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면 그때부터 또 대통령 선거전으로 사실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정계 개편의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합당 논의가 뭐 당장에 이루어진거나 뭐 이러지는 않되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범야권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갈 수는 없고 또 마라톤 뛰시는 그 모습은 좀 예상을 하는 건 아니겠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확정되니까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낡고 실패한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상급식 얘기도 꺼냈고요. 자, 앞으로 이제 오 후보는 또 이제 정권 시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양자 대결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말대로 이게 이제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다시 한 바퀴 뺑 돌아서 원점이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번 선거가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다는 선거라기보다도 결국은 큰 틀에서 국민들 민심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가장 핵심의 어떤 기류로 치러지는 선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의 어떤 능력, 자질, 공약 또는 어떤 부정부패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국민들 생각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오히려 지금 선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여당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민주당 내부의 스피커들이 얼마만큼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언동을 안 하느냐, 이게 조금이라도 관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언급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제 어젠가 박영선 후보가 나 별로 안 친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은 그런 맥락의 흐름이 아닌가 싶고 이제 마지막 최종은 결국은 자기층 지지자들이 이제 투표장에 얼마만큼 가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 좀 그어볼게요. 이건 부산으로 가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5억짜리인데 이게 지금 딸 입시 비리 의혹 제기한 그 의원들 대상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과 수준율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만큼 선거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절박하고 치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박영순 후보도 지금 야스큐니 뷰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이제 고소하신다고 하고 또 박영준 후보도 딸 입시 비리 언급한 사람들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실기시험을 응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이제 5억이라고는 하는 큰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어쨌든 선거 때 되면 이게 허위사실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가 돼야 되고 예. 결국은 이게 법정의 심판이 분명히 있겠죠. 예. 자, 김영춘 후보, 민주당 후보는 이제 부동산 내역 다 까자. 그래서 공개를 스스로는 했습니다. 뭐 한 채가 나왔고. 근데 박 후보는 아직 뭐 안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 박 후보는 사실 그 LCT 뭐 특혜 분양 뭐 의혹 지금 이제 김영춘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 네. 이런 부동산 관련 이 서로 간의 어떤 공방전이 부산 서거 판에 좀 어떻게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뭐 최소한 본인이나 배우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선거 국면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예, 예.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선거의 흐름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이냐 아니냐 그게 지금 핵심 이슈로 물밑에서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아마 김영춘 후보 측에서는 공방으로 어떻게 보면 큰 대포를 미사일을 날린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날리고는 있지만 예. 국민들의 민심, 부산 시민들의 민심에서는 큰 틀에서 크게 이렇게 좌우할 이슈는 아니지 않나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오늘 그 반드시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한다는 입장 같습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예. 유권자 표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이전에 이제 처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선거에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좀 온기를 좀 보태보자 네. 이런 속내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보면. 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있었던 거고 예.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아예 현재 이제 당연한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뭐 서울이나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확 요소가 될지 그 부분은 그렇게 저는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좀 가덕신공항 사실은 이것도 지금 뭐 여론을 좀 물어보면은 이게 네. 그 약간 뒤에 순위로 가 있어요,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이렇든 저렇든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덕신공항도 그렇고 뭐 네. 오늘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이제 재난지원금 추경도 그렇고. 네. 예. 자, 다음으로 또 이것도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그 민주당 김한정 의원 사실 뭐 아내 처남 뭐 쪼개기 형식으로 또 뭐 그 지역군의 땅 매입한 거 이게 사실은 나와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뭐 자체 조사한다는 하는데 자 이런 의혹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LH 직원들도 그렇고 미공개된 개발 정보를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을 해서 예. 이것을 활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고 범법이죠. 그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징계도 받아야 되고 이렇지만 예. 미공개 개발 정보와 상관없는 경우에는 뭐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어떤 투자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투자와 투기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 아니겠습니까, 보면.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수요나 필요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을 예상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 예. 이거는 좋게 표현하면 투자고 나쁘게 표현하면 투기인데 이제 이런 식의 투자나 혹은 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인식에 맞춰서 공직자들이나 공직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 매입 그 자체는 이제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윤리감찰단이라든지 내부에서 좀 살펴보고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음이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밑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건, 사고, 또 이슈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좀 미얀마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총탄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네요. 200명 넘게 네네. 벌써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이 집안 그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있던 7살 소녀가 예. 보안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총 261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하지만 집계되지 않은 희생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미얀마 군부는 군경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164명이 숨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인이 시위대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시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겠지만 온라인에서 또 폭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인터넷 접속 제한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망자 속출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군부 자녀들은 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네네. 또 기사가 좀 나옵니다 보니까. 네, 이 군경의 실태 사격으로 15살의 고등학생과 또 세 아이의 엄마가 숨지던 날에 아와와디주 차옹자 해변에 위치한 호아 리조트에서는 군 정이 임명한 관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부 실세들이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예. 이 미얀마 관광산업 재개를 기념하는 이벤트로 미얀마 관영 매체가 크게 보도한 이 행사가 열린 곳이 바로 이 민 아응 흘라잉 최고 사령관의 아들의 소유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흘라잉 사령관의 아들과 딸은 무상임대를 포함한 각종 특혜를 통해서 대형 리조트와 건설회사, 또 무역회사, 미디어 제작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참고로 이들의 6개 사업체들은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미얀마 그 국민들, 시민들 이거 그냥 가만 두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상당히 SNS를 통해서 이 반정부 시위가 많이 조직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결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사회적 처벌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처벌 운동이요? 네네. 네. 이게 뭐냐면은 예. 미얀마 시민들이 이 군부 가족이 하는 비즈니스를 보이콧하고 또 장군의 자녀나 친인척들의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 학교, 사업장 등을 알아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부끄러움을 알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들 중에서는 유학을 하거나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그걸 다 차단해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 학교에 장학금과 비자 취소를 요구를 하거나 또는 근무지인 외국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유네스코 미얀마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군부 선전정보부장의 딸은 현재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고요. 예. 또 명품과 호화로운 생활을 게시해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광고까지 찍었던 또 다른 전직 장교의 딸 역시 시민들의 비판에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이 1962년부터 수십 년간 미얀마의 경제적 이권을 거의 전부 장악한 군부와 그 가족들은 외국 유학이라든지 또는 지금 미얀마는 이렇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가 행해지고 있지만 예. 반대로 이들의 자녀들은 민주적인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삶을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는 그들의 파렴치한 삶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한테는 총질을 하면서 자신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은 외국에서 또 호화로운 유학 생활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 제재 좀 어떻게 좀 많이 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공개 발언을 하면서 예. 국방 치안 그리고 전략 물자 수출, 개발 협력 등 3개 분야의 대응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유엔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제재를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국제사회 곳곳에서 개별적인 제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일 유럽연합은 군부 쿠데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0명의 최고 군 장교들과 또 지난 투표 결과를 취소한 선관위원장에게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제재를 발표를 했고요. 예. 프랑스 국영전력회사는 미얀마 문민정부 때 계약했던 15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얀마 내 반군부 진영인 미얀마 연방회의 대표위원회는 한국의 포스코와 프랑스의 토탈, 그리고 태국의 PTT,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등 미얀마에서 석유가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 회사와의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는 또 총성이 울렸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콜로라도 쪽에서 이번에는 또 이것도 총기 난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지난 16일 8명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 아직 그 충격이라든지 그 동기라든지 뭐 모든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가시지도 않았는데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이번에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콜로라도주 식료품점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사망하는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힌 용의자는 21세 남성으로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현장에서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다리를 다친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고요.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면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용의자의 가족들은 이 용의자가 정신질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질환이요? 네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기 규제 이 얘기 뭐 영화로도 나왔었겠네. 볼링 컬럼바인이었나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계속해서 뭐 총기 규제 강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그 미국 총기 사건 발생하면 뒤이어서 의회에서 규제 법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후 소식을 아마 들으신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총기 사고가 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시민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의 주가 이 느슨한 연방국가를 구성한 데서 시작된 미국의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이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억 3천만 명의 미국인이 3억 5천만 개의 총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뭐 가장 큰 로비 단체라고 하는 전미 총기협회의 막강한 정치 후원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인들 거의 없고요. 이거는 뭐 민주당, 공화당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불안 심리로 내가 혹시 이런 피해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더 총기를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악순환이 오늘날 미국의 총기 규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그 총기 난사가 벌어졌을 때 그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뭐 일단 반격을 하거나 해서 뭐 범인을 제압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뭐 신변을 보호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공권력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총이 더 많을수록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데 이 심리 자체가 또 총기 규제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금 전 세계에서 또 뭐 지진, 홍수, 자연재해 이런 게 또 자주 발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몇 달 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뉴질랜드, 러시아 쪽의 캄차카 반도, 일본 등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수주간 4만 회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던 아이슬란드에서는 800년 만에 이 레이카네스 반도의 화산이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동남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며칠간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시드니 교통이 마비가 됐고 거의 도시가 마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18,0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구름이 이번에는 호주 서부와 남부로 몰려가면서 이들 지역에도 홍수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쿠시마 지난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호주도 사실은 이것저것 뭐 재난을 많이 또 당하는 곳인데
그쪽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바로 이웃 국가인 일본의 지진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도 문제지만 다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고에 의한 자연 방류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미 비밀리에 흘려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얼마 전 6.9의 강진이 발생했던 미야기현에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7.4 이내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할 확률이 60에서 70%가량 된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일본 여러 지역에서는 진도 4에서 5 사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래 몇 년간 호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있고 몇 달 뒤에 또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후에 곧이어서 폭우가 쏟아지는 말 그대로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 3년 동안 호주 77개 지방정부 중에서 53개 주가 3개 이상의 자연재해로 타격을 받았다면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연례 행사가 될 수 있다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이제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에 있죠. 인권이사회가 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했습니다. 자, 앞서 우리 외교부는 이제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 그 공동 제안국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두 친서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밤에 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는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관련 소식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먼저 그 북한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는 거 이거 언론 보도요. 이게 지금 보통은 이런 거 미사일 발사하면 이제 우리 합참 발표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도로 나왔네 보니까 외신 보도 이례적이죠? 예. 아마 우리 군이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알았는데 지금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고려해서 이번에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자체적인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전해지는 거로 봐서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순항 미사일인데요.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낮게 날아갈 경우에는 우리 군이 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이 포착을 해서 한국에게 뒤늦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발표하지 말자. 이랬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군이 먼저 발표하고 공개하는 것이 조금 나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그 보도의 근거가요. 그냥 증언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거 정부 관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경우에는 가버먼트 오피셜을 쿼트했을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거의 확실한 사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북한이 그러면 이 단거리 미사일 지난 주말 발사했다고 지금 하는데 왜 이 시점으로 잡았을까요? 결국 지난주에는 한미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직후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로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럼 북한에서 그때 쐈으면 그때 우리 합참에서 이거를 인지해서 그때 했기를 바랐겠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바랬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이 몰랐나 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순항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높여서 발사하면 우리 군이 우리 장비로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은 고도로 이렇게 발사를 하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레이더나 이런 거를 못 잡을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역량도 테스트해 봤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영향을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연합 그 훈련도 그렇고 미쳤을 가능성
있겠죠? 예, 뭐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겠죠. 북한의 예. 입장에서는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제 이거 북한 인권 결의안 이제 이번에 그 19년 연속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외교부에서 밝혔듯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기로 했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19년부터 저희가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결국 공동제안국이라는 것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뭐 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안고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데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하는 관점에서 공동제안국에서는 2019년부터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2018년 6월이었죠? 이거 인권이사에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공동제안국에 미국이 다시 이제 새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이름을 또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 수위 앞으로 높이겠다. 단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니까 미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인권 강조하면서 다시 인권위원회에 복귀한 거죠. 그래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인권 문제가 북핵 문제와 별도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은 우리도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압박 차원이 아니고 이제 지금 그 대중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바로 이 인권을 가지고 어떤 이제 사방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어떤 중국과 대결하겠다. 이런 계산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외교를 이렇게 규정 짓는다면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외교를 강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이란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 또는 제3세계까지도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를 다뤄감에 있어서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관계가 중심이 돼서 풀어가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가 필요한데 북한과 대화를 갖는데 부담이 되는 요인은 일단 참으면서 인내하겠다.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성과로 이어진다면은 좋은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대화를 갖지 못한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부도 리스크를 안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정책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는 했지만은 이런 북한 인권 문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서로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 입장이 바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중국 문제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한미 간의 대화로 좁혀가는 노력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정부는 성과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성과를 임기 내에 거두려 할 것이고 또한 어떠한 상황을 다음 정부에 물려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결의안에 보니까요. 미성환된 전쟁 포로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주장 이것도 우려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재가 결의안에 포함된 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 사실 많은 시민단체의 노력이 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6.25 포로 후손들의 노력도 있었고요. 2014년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은요. 당시에 5만 명의 전쟁 포로가 있었고 그 후손들이 아직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군 포로였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라든가 이렇게 인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했고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020년도 미 국무부 한국 인권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그 보도한 그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거 이걸 비판하는 그런 뭐랄까 내용에 그 보고서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하고요. 이번에 그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면 또 북한 인권 그 침해 피해자라든지 피해 공동체 견해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같은 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은 궤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정부 국내적으로는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남북교류협력부에 관한 법률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냐 아니냐는 국내적으로는 이견이 있어요. 다만 인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냐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고 미국의 시각에서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청문회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뭐가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법률을 처리했으면 하지 않나.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미중 고위급 회담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알래스카에서 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 성명도 못 냈습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한다는 말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단면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과거 같으면 뭐 중국이 약간 저자세로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미국도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합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싸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중국도 뭐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예 맞받아 쳐버리더라고요. 미국의 인권 상황도 안 좋지 않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앞으로 신냉전이 도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길목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 미중 전략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로 구도 친서를 주고받았다. 뭐 또 내용도 좀 나왔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과 중국의 동맹 강화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대내외 일부러 이렇게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외교적 고립에 있지 않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지금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니까 반대로 중국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과거 정말 냉전기처럼 뭐 북중러 협력이 다시 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는 약간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번에 미사일 발사하고 연계시켜서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뭐 지금 조선반도, 한반도를 북한은 조선반도라고 하잖아요. 그 국제관계 상황을 잘 연구 분석했고 국방력 강화와 남북관계 입장까지 토의했다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입장 이런 것을 중국에 전달하면서 북중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시진핑 주석이 적극 호응해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그런 인권 문제를 이제 서방 국가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중국에 대한 지지를 좀 보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북한에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 식량 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뭐 지금 매우 힘들다. 그래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이런 얘기 들리는데 맞습니까? 뭐 북중 간의 교역을 완전히 차단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 상품도 많이 부족하고 또 작년에 흉작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 약간 이제 보릿고개를 앞두고 식량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하고의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 뭐 국경을 열고 교역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불만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게 악순환인 것 같은데 예. 최근 들어서 북한 내에서 뭐 사상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주민 예. 총화 이런 거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보겠습니다.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 3차전 취재를 가서 살짝 늦게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첫 소식, 일본에 가 있는 축구대표팀 벤투호입니다. 내일 저녁 7시 20분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80번째 한일전 하는데요. 예. 일본 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사이토 도시대 대표팀 코치가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예. 일본 팀도 우리 팀도 사실 이틀 전 22일부터 합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21일부터 모였다고 해요. 근데 예. 그때는 이 코치가 음성이었는데 이튿날인 22일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겁니다. 예.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이토 코치는 무증상 감염자였다고 하고요. 뭐 예. 밀접 접촉자도 없고 다른 스태프나 선수들은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전에 뭐 영향 없고 예정대로 한다 이런 입장인데 뭐 적극적인 검사로 확진자를 일찍 발견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 불안한 것도 사실이죠. 예. 게다가 일본 축구협회는 내일 관중을 기존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긴급 사태를 해제를 했거든요. 그거에 따른 예. 이제 지침이 완화가 된 거예요. 예. 우리 대표팀이 좀 건강하고 안전하게 피해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경기 때 맞춰서 긴급 사태를 해제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경기랑 뭐 성화봉송이랑 다 뭐 네.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수들 좀 건강하게 잘 지금 어떻게 음식도 잘 먹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네, 코로나19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어제 예. 이틀째 훈련도 잘 소화를 했습니다. 네. 이런 A매치 하면 원래 훈련 초반에 15분씩 되게 짧게만 공개를 하는데 어제 좀 벤투호가 넉넉하게 보여줬고 그래요? 일본 취재진도 꽤 많이 찾았다고 해요. 뭐 캡틴 손흥민 선수는 없지만 키 플레이어로 발렌시아의 이강인 현지에서 많이 언급이 되면서 시선 집중됐다고 하고요. 예. 이강인 선수는 20세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이끈 골든볼 땄던 플레이메이커잖아요. 예. 소속팀에서 이제 충분히 뛰지 못하고 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대표팀 활약이 더 절실할 것 같았는데요. 예. 뭐 잘했으면 좋겠고 A매치 있으면 사실 경기 전날에 공식 기자회견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벤투 감독이 오후 3시 반에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줌으로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한일 취재진이 인터넷에서 만나는 건데 예. 새로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프로야구 팬들 시범 경기 네. 한창인데 이 추신수 선수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는데 적응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월요일에는 제가 루킹 삼진당했다, 헛스윙 삼진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네. 그제 첫 안타를 쳤고 어제는 첫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어제 SSG와 롯데 경기 어제는 추신수가 3번 지명타자로 나왔습니다. 3회 2사 만루에서 추신수가 롯데 선발 박세웅의 초구를 강하게 받아쳐서 안타를 뽑았습니다. 2타점 적시타였고요. 어제는 2타수 1안타 2타점 볼넷 하나. 팀은 근데 2대3으로 졌습니다. SSG는 시범 경기 3연패예요. 이게 연습 경기라고는 해도 그래도 좀 우승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찝찝할 것 같고요.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별명이 출루 머신이었잖아요. 네. 선구안이 좋고 잘 기다리는데 지금 눈야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KBO 선수들의 투수들의 공 그리고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눈으로 파악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응하는 시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들의 플레이에 아버지가 말을 잃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예. 유명 선수들의 2세가 운동신경을 받아서 그런지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대를 이어서 운동을 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보면 축구전설 차범근 감독이 해설할 때 아들 차두리가 공 잡으면 자동 침묵 모드였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체조스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던 여홍철 해설위원도 딸 여서정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니까 해설위원석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
어제 키움 전 감독 장정석 해설위원이 아들 장대영의 플레이를 해설했습니다. 장대영은 만 19살, 계약금 9억 원 받은 거물 신인인데요. 어제 이제 뭐 냉정하게 해야지 본인은 다짐을 했다는데 쉽지가 않았나 봐요. 장대영 선수가 삼성 이원석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지니까 순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이 투수들 욕심이다. 공 한 개로 삼진 잡으려는 욕심이 낳은 실투다. 이렇게 아빠가 아닌 해설위원 모드로 분석을 했는데 올 시즌 야구 2세들의 활약 또 아버지의 살뜰한 해설을 듣는 맛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